네, 260페이지 3일 패션의 장부 마감과 재장부 검색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이제 3일 패션의 결산을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장부 마감을 하면 또 시산표가 또 한번 바뀐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손익계정이 그 시산표에 나타날 것이고, 그러나 잔액은 없어요. 손익계정은 만들어졌다가 없어집니다.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기 위한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계정이다 해서 집합시켰다가 없어져요. 잔액은 없어요.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이 시산표에서 그냥 손익이라고 해서 차변과 대변 금액이 똑같이 표시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똑같이 나타난 손익계정을 우리가 보기는 할 겁니다. 잔액은 없어질 거고, 상품 매출이라든가 이런 수익,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매출원가라든가 이런 비용은 전부 없어져요. 잔액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 먼저 이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체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데이터 체크를 해서 장부 마감 이전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에러가 없는지를 보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에러는 차대변이 틀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시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에 들어가셔서 검사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메뉴는 다 닫아주시고, 여기 바로 이 데이터 관리라는 메뉴, 여기에 데이터 체크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계정 과목, 계정별 원장 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등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사항이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았으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걸 찾아내 줍니다.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검사 시작을 한번 눌러볼까요? 검사 시작 누르면 현재 데이터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발견된 오류는 없어야 돼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데이터 체크 문안이 끝났고요. 닫아주시고, 두 번째,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조회해 보고 끝났어요. 근데 조회할 때 중요한 것은 그 대차 차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차 차익이 있다는 것은 대변의 합계, 차변의 합계가 서로 불일치하다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딱 조회할 때 차익이 있으면 차익이 있다고 에러를 딱 보여줍니다. 없으셨죠? 아까 할 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시간 들어가기 전에 앞 시간에 끝날 무렵에 해봤어요. 다음에 세 번째, 손익계산서 계정의 장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손익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집합손익의 차변에는 비용을 집계시키고 대변에는 수익을 집합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당기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잔액을 손익, 즉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결산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를 클릭하면 수익과 비용 계정의 손익 대체 분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의 마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를 가야 되겠죠. 자, 여기가 결산재무제표이죠. 거기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지금 조회가 됐는데요. 요 당기 순이익이 당기의 순이익이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이월할 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했던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기에 2월된 5,029만 원과 금년의 영업성과로 얻은 당기순이익이 더해져서 9,792만 4,385원이 요게 차기로 2월 되는 겁니다. 22년도로 차기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계까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배당 내역은 차기에 여기 처분 예정일에 우리가 하게 되죠. 처분 예정일은 2022년 2월 27일로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7일 날 대개 이 주주총회라 하는 것은요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인은 매년 몇 월 며칠 날 주주총회를 한다. 예,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의 처분 확정일과 이 차기의 처분 예정일은 항상 같아요. 날짜가. 그래서 내년 2월 27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걸 눌러주겠습니다. 점표 추가. 네, 그러면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했죠? 자, 그러면 이 5건이 어디로 갔느냐?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제 닫아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로 조회를 하게 되면은 앞 시간에서 우리가 결산 마감을 할 때 5번 전표까지 완성이 됐었어요. 5번까지. 그러면 나머지 6번부터 10번 이 5개가 바로 방금 2월 이익잉여금 계산서에서 만들어진 전표입니다. 자, 6번을 보시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이 차변에 와서 원래 수익은 대변에 발생하잖아요. 근데 수익을 차변에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익을 어디로 보냈어요? 대변 손익계정. 손익계정 대변에다가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전표를 보면 상당히 줄수가 많아요. 차변의 손익 비용에서 대체 6,291만 5천원. 대변이 전부 비용들이에요.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모든 비용이 손익계정 차변에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수익이 1억 1천만 원이고 비용이 6억 2천만 원이면 요 차익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겠죠. 예, 바로 손익계정의 그 차액이 바로 당기순이익 4,763만 4,385원이고 그것이 자본으로 대체됩니다. 자본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손익계정의 차액은 당기순이익이고 그것이 잉여금으로 대체된다. 우리 회계의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서 여러분 이거 해봤었거든요.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전산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당기의 당기순이익하고 전기에 2월된 5,029만원 이게 다 어디로 간다? 내년으로 2월 되기 위해서 다시 전기에서 2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그 다음에 여기 당기순이익 4,700만원도 합쳐져서 9,792만 4천원이 어떻게 돼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과목이 바뀌는 분계가 또 10번 분계에서 나타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과목을 바꿔줍니다. 요거 두 개 합해져서 미처분 이익이요. 이렇게 해서 손익계정 마감이 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대체됐고 자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시 내년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이 전환되는 분계까지 다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나 확인해 보고 하느냐? 시산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산표를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12월 31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손익이라고 하는 상품 매출 위에 보면은 아까 없었던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변 110,50,000 대변도 똑같이 110,50,000에서 마감돼서 없어지고 상품 매출 잔액 없어졌죠. 또 상품 매출 원가와 비용 잔액이 다 없어졌죠.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은 장부에서 다 잔액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잔액은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오직 잔액은 남아있는 게 자산과 부채 자본만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걸 차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내년 장부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61페이지 상단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그 이론 공부하실 때 손익 대체 분계 요거를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거 참 어렵구나, 이게 뭔 말인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때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오늘 여기 프로그램에서 실습해 본 게 좀 이렇게 보태져 가지고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수동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전산 회계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개정을 마감한 다음에 데이터 2월을 시킬 텐데, 이 과정은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에서 하게 되는데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 안 돼요. 마감 후 2월이라는 작업이 실제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메뉴에서 한다고요? 일로 가볼까요? 자, 마감 후 2월을 하기 위해서는 다 열려있는 장부를 다 닫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데이터 관리에 보면 마감 후 2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데요. 마감 후 2월을 눌러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마감되고 내년으로 2월 된다는 거예요. 환경 설정한 거, 거래처 등록해 놓은 거, 부서 사원 등록해 놓은 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한 거, 고정자산 등록되어 있는 거, 이거 다 내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 장부에 만들어지는 게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니까 올해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 입장에서는. 또 전기분 원가명세서 제조업 같으면 있어야 되고,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예, 이것이 2022년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마감 후 2월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감을 눌러볼까요?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고 그냥 마감만 해준다 그럽니다. 마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마감이라는 단추가 이렇게 나타나요. 예. 마감이라는 단추는 이제 요 장부를 내가 그냥 고치지 않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점표를 추가도 하지 않을 거고, 예, 수정을 안 할 거다. 이제 이 상태로 유지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마감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마감 취소 눌러서 다시 수정해 놓고 또 마감해 놓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절차로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손익계정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하는 거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행 내용을 우리가 미리 다 해버렸네요. 지금 여기 수행 내용 문제가 따로 나오는군요. 자, 우리가 뭐를 했냐면 데이터 체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합계잔액시험표에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 추가를 클릭을 했습니다. 당기처분 예정일을 내년도 2월 27일로 입력했죠. 재무상태표 계정의 2월과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2월은 안 됐지만 마감은 되어 있는 상태. 수행 1번부터 수행 4번 지금 이미 다 수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수행 결과가 나와 있죠. 우리가 했던 거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 체크 이렇게 했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조회해봤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전표 추가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와서 어떤 전표가 넘어왔는지 확인도 해봤고, 그 다음에 마감 후 2월에 가가지고 마감도 눌러봤고, 네. 재무제표 작성하기는 뭐 조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조회하면 손익계산서 열리는 거고, 재무상태표 조회하면 재무상태표 열리는데요. 항상 비교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전기분과 함께 작성이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수행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수행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잔액은 얼마냐. 자, 채권 채무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죠. 자, 한번 3일 패션에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십시오.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항상 이렇게 당기, 전기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출채권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더하고 대손충당금 따로 계산하고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마시고,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런 통합계정, 현금성 자산 이러한 통합계정은 제출용 탭을 누르게 되면 통합계정으로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본다든지 매출채권을 물어본다든지 매입채무와 같은 이러한 통합계정을 물어볼 때는 여기 제출용에 가서 자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 여기 딱 나오고, 대손충당금 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더해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또 더해졌잖아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냐 하면은 요걸 답변으로 적는 거예요. 32765,000이다. 그건 과목별에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두 개를 더한 것입니다. 매입채무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매입채무도 그 밑에 부채에서
유동부채 안에 여기 매입 채무 있죠. 8966200이다. 볼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은 계정 과목별로 세세하게 보이는 거고, 제출용은 외부에 공표한다는 거예요. 외부 공표용. 이건 과목별은 내부 관리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법인용이라는 건 뭐냐? 이 법인용은 우리가 3월에 법인은 세무조정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무조정의 회계로 이 회계자료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무조정 메뉴로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재무제표가 표준용이에요. 가로 열고 법인용이라는 거. 이거는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여기를 꼭 조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 법인용을 조회를 해서 이걸 작성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조회했다가 그냥 빠지면 돼요. 조회했다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세무조정할 때,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데이터를 넘기기 위해서 조회하는 메뉴이다 라고 보시고,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는 법인세 세무조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갈 일이 없을 거고, 우리가 FAT 1급이나 TAT 2급 할 때는 과목별이나 제출용이나 이렇게 조회해 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고 결산 마무리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뭐 장부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부를 볼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다 마쳤고요. 제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6장. 제6장을 하게 되면 이제 3일 패션이 끝납니다. 자,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이라는 부분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장부 조회하는 연습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FAT 1급 시험에 장부 조회 문제가 8점. 네, 8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여러분이 이건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부조회는 장부를 많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 숙달이 되겠죠. 자, 혹시 이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회계 장부는요, 크게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부라는 장부는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 주요부고요. 나머지 장부는 다 보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전표 입력의 기초 데이터가 분계장으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총계정 원장에 원장별로 전기된 다음에 그 장부를 가지고 모든 회계장부가 또는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를 가장 중요한 장부라고 그러죠.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우리가 입력한 모든 전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인쇄 메뉴를 눌러서 다 인쇄할 수가 있어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계정별 원장, 총계정 원장은 월별 합계가 나타납니다만은 계정별 원장은 날짜별로 적요까지 상세하게 장부를 차대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월 합계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론 계정별 원장에 가서 특별한 계정을 그냥 내가 찾아볼 수도 있고, 총계정 원장에 가서 그 금액을 더블 클릭하면 계정별 원장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걸 총계정 원장의 보조부 역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우리가 전표 입력하면서 예금 관련 계정 과목하고요, 채권 채무 관련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별 코드를 다 입력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구성된 장부가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로 외상매출금을 조회한다든가 이럴 때 거래처 원장을 사용합니다. 메인 매출장, 과세 유형별로 우리가 메인 매출 장부를 전표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메인 매출장은 그야말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사항만 조회를 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은 없어요. 메인 매출장에는. 그래서 메인 매출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것만 조회해 볼 수 있는 메뉴로, 그런 장부인데 과세 유형별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11번, 13번, 17번 이렇게 유형별로 장부를 딱 보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1년치든 3개월치든 한 달치든. 자, 뭐 장부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자금 관리 쪽에도 장부가 뭐 받으러움 현황, 지급어음 현황, 어음 직계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일일 자금 명세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장부 이외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장부 검색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거 장부 검색하는 연습 뒤에 아마 연습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여기 있는 뭐 수행 내용은 하나 해보고 갈까요? 그래도 274페이지에 수행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274쪽 거기서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거가 2기 예정 기간에 신용카드로 발생한 매출 건수와 공급 대가 금액은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신용카드 매출은 17번이라고 입력을 해왔잖아요. 17번 유형을 검색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공급 대가는 뭐예요? 공급가액과 세액 합친 금액 3개월치 7월부터 9월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여기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먼저 입력해요. 9 엔터 9분에서 여기 목록을 한번 목록 단추 눌러 보실까요? 1번 매출, 2번 매입. 매출을 선택해야 되겠죠? 매출. 과세 유형으로 커서가 뛰어갔죠? 과세 유형의 목록을 한번 눌러 볼까요? 목록 단추 17번 여기 있죠? 카드 과세. 그리고 금액에서 전체 하면은 8월 30일 거래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때 그동안 뭐 별로 입력한 게 없어요. 오상식에게 뭐 바지인가 뭐 파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네요. 남성 바지. 그래서 공급 대가는 16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보실 줄 알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메인 매출장 조회하는 요령은 기간.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 넣어주시고 구분. 매출이냐 매입이냐 구분. 유형.
예, 만약에 매출이면 11번이냐 13번이냐 17번이냐 이런 거. 매입이면 51번이냐 53번이냐 54번이냐 이런 거. 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네,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회계정보 분석.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회계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보 분석은 회사가 분석을 해서 주진 않죠. 이용자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네. 뭐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면 되지 유동비율이 몇 %요, 당좌비율이 몇 %요를 회사가 일일이 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 어떤 신용을 평가해야 되는 신용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회계 정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서 핵심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재무상태표는 현재의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현재 재산이 어떠냐.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의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예, 현재 재산 상태가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단기에 우리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와 단기 2년치를 볼 수가 있죠. 전기에도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단기에도 순손실이 발생했네. 2년 연속 이익을 못 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재산 상태가 계속 지켜질까요? 예, 재산 상태가 금방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재산 상태가 다소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와 단기께 있어요. 전기에도 이익이 났는데 단기엔 더 많은 이익을 냈네. 이익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매출액도 늘었어요, 동시에. 아, 영업도 늘고 있고 이익도 좋아지고 있구나. 그럼 미래 수익 창출 능력이 기대되죠. 그러면 지금의 재산 상태보다 많이 지금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는요,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거는 지급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지급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회사가 저 밑에 분모가 보면 다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를 분모해 놓고 자산을 분자로 넣어보는 겁니다. 그게 100%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유동비율은 100% 이상이 바람직해요. 유동비율은. 네. 그렇다고 해서 유동비율이 100%가 안 된다고 해서 금방 망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라는 것은요, 올해 갚아야 될 부채가 올해 들어올 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금년도 이 회사 경영자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금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금년에 갚아야 될 부채하고 들어올 돈이 같으면 100%죠. 유동비율 100%. 뭐 금년에 더 차입을 한다거나 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유동비율이 한 80%만 된다 그러면 20%가 돈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 회사는 부채가 늘겠구나. 왜냐하면 이 유동부채라는 건 당장 금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야 될 돈하고 이런 걸 보면은 금년에 받아야 될 돈이 부채 갚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 회사는 부채가 늘어난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당좌 비율은요. 당좌 자산이라는 것은 여기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고에 있는 물건을 재고자산을 다 팔았을 때 유동부채하고 같다는 얘기고, 이거는 재고자산 장사 안 해도 당좌자산이 뭐예요? 은행에 있는 돈으로 다 커버될 수 있는 거죠. 당좌자산은 지금 당장 마음만 먹으면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당좌 비율이 100% 나오잖아요. 이 회사는 최고죠. 예. 금년에 갚아야 될 부채, 의무, 금년에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유동부채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비유동부채니까. 네.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지금 당장이라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급 능력이 아주 좋다. 당좌 비율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두 개는 안전성이죠. 안전성.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냐. 부채 비율은 낮아야 좋고요.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야 좋습니다. 두 개 지수가 서로 반대돼요. 자, 위에 있는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부채 비율은 낮아야 좋아요. 자기 자본 비율은 높아야 좋고요. 그래서 얼마나 재무 구조가 건전하냐. 건전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같은 동종업체들이 다 성장하고 관계 기업들이 이 국가 경제라든가 세계 경제가 같이 성장하면은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도 부담 없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이 경제가 하락하는, 성장이 하락하는 추세로 가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 성장세인가 경제 하락세인가를 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의 부채 비율보다 높을 때는 절대 그런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위험하죠. 성장기에는 큰 문제 없어요. 그 회사가 비전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아도 성장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바로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이라든가 신용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러한 회계정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이 공식을 다 줘요. 예,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을 다 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하신 분들이니까 여기 중요한 지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이 아마 사회활동 하실 때 여기저기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정리하겠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성을 보는 거잖아요. 예,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주당순이익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익성으로서 아주 상징성이 뛰어난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수익성의 대표 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분기말이라든가 곧 금년도 결산말이 돌아왔는데 내년 초가 되면은 각 우리 유명 기업들이 있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국가를 대표하는 몇몇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항상 뉴스로 내보내죠.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었다.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는지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로 다룹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이게 가장 그 기업의 수익성을 대표해줘요. 영업이익률은 순수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영업 외적인 수익이나 이런 거 뺀 거예요. 영업 외적인 비용.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말이죠.
서울에 있는 수도에 있는 무슨 비업무용 토지를 한번 처분했다. 그러면 수조 원의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업 성과는 나쁜데 당기 순이익은 좋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영업이익률에서는 그게 배제되는 거예요. 영업 외적인 것들이. 예,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수익성의 대표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의 지표 중에 영업이익률 지표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떤 식으로 지표에 관한 문제가 나오든지 공식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기만 정확히 두들기면 되며.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네네. 네. 가실 때 퇴실 잘 찍는 겁니다.